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막 들어오면서 저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유토피아에 입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세상에 노원이라는 데 이렇게 멋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업돼가지고 좀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큰 게 꿈꾸는 능력인 것 같아요. 노원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꾸는 꿈이 잘하면 실현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한국이라는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크게 봐서는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 있어서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 시민들인지, 또 다른 측면에선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 있는지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우선 객관적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 있어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개혁이든 혁명이든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의 언어들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을 거짓으로 치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죠. 진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메스를 대거나 아니면 개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돼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분의 2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면 이건 이제 그만해야죠. 무슨 다른 거 따질 게 없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기도 유년기도 청년기도 없는 정말 끔찍한 삶을 어려서부터 보내는, 행복이라고는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운다는 건 정말 우리 어른들이 공모해서 그 힘없는 어른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지 교육 문제를 한 3분의 1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아까 언어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치 언어라는 건 기만의 언어예요.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나치당, 독일의 나치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치오날 조치알리스티쉐 아르바이터 파르타이예요. 제가 독일 문학 선생이라서 발음이 괜찮죠? 예. 이렇게 길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정말 웃기는 당 아니에요?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나치가 정권을 잡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사회주의자와 노조 지도자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쳐넣은 일이에요. 이건 너무 파렴치하죠, 사실은. 그런 이름을 가진 정당이.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뻔뻔하게 유린한 정당의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에요. 여러분들 민주정의당 알죠? 전두환의 정당의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에요. 이 정도로 정치 언어라는 건 정말로 뻔뻔한 기만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우리가 규정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거짓된 언어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언어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거나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위 공식적인 공론장에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부르는 건 뭐라고 불러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정권 교체를 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진보가 압승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과연 그런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진보라고 하는 건 지금 민주당 여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수라고 하는 건 지금 통합당인가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거기를 이제 보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한국의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이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체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를 하는 체제예요. 과두지배라는 건 정치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올리가르키라는 말인데 사실상 거의 손을 잡고 70년 동안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지배해온 체제죠. 지금 한국은 대체로 4대 6 정도로 권력을 분점하면서 지배해온 거예요.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엄청난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 저도 이제 독일에서 있으면서 또 제가 지금도 독일 쪽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은 연속적인 민주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아시아에서만 보세요. 아시아에 우리 같은 민주혁명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민주혁명이라는 게 있어 봤어요? 중국에 우리와 같은 유형의 민주혁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4.19 이후부터 4.19, 5.18, 그 다음에 60, 촛불까지 이어지는 이 민주혁명의 전통이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많은 외부의 시선으로 여기를 보면 야, 저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우리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정을 잘 못해요. 왜 그래요? 계속 민주혁명이 독재의 야만으로 다시 굴러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전통, 끊임없이 민중들이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자긍심을 못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건 대단한 거죠. 특히 2016년이죠. 2016년 11월 26일이에요. 아마 제가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은 이게 아마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시위 중에서 가장 대규모 아마 시위일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광화문에서 200만 이상이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200만 이상. 네, 그날 시위에 실제로 200만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위가 있고 난 직후에 독일에서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그런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간지인데 디 짜이트라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희 세대는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내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저녁 때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말의 주제들이 이런 거였어요. 야, 우리가 죽기 전까지 대통령을 내 손으로 한번 뽑아볼 날이 오겠냐?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면 대체로 아마 안 올 거야 이랬죠. 아마 안 올 거야 이러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아주 모범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실리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미국과 프랑스 이야기가 나온 건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 실체를 보고 있죠. 거의 정신병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한 20명이 정밀 검사를 한 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은 100% 정신병자에 가깝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고, 그건 책으로 나왔죠. 지금 아마 여기 서점에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아마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은 그야말로 막장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 세계가 본 것이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프랑스판 나치 여성 히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그 여성이 결선 투표를 간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프랑스 지식인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게 2016년 상황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시대가 저무는구나. 민주주의는 이제 위기를 넘어서 그야말로 종말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던 바로 그 시절에 저 유라시아 대륙 끝에 한국의 광화문에서 200만, 25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고, 또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권력을 탄핵을 하고, 또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이 일련의 과정,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다 몰락해 간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절에 교과서에 나온 민주주의의 정석을 보여준 거잖아요.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과서에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게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10년 단위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나온 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이에요. 그 평가를 했는데 한국이 소위 50-30 클럽 국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거기죠. 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그게 7나라밖에 안 돼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라들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국이 1등을 한 거예요. 2019년에.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놀랬고요. 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 뭐 완전히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홍콩에서는 심지어 이무리안 행진곡을 한국말로 부르잖아요. 시위대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시위대들이 실제로
시위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타디 하듯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민주주의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룬 경제적인 성취라는 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지금 17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17년째. 사실상이라고 한 말은 한 번 2등을 했어요. 한 번. 재작년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한 인구 200대는 저 발틱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1등을 하고 우리가 그때만 2등 했어요. 작년에 다시 1등을 회복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노인 자살률은 통계에 따라서는 7배에서 8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노인 빈곤율 때문이죠. 노인 빈곤율이 대체로 50%가 넘습니다. 독일이 약 3%, 네덜란드가 한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라는 얘기고, 독일의 경우는 3, 네덜란드 2 정도인 상황이에요. 사실 끔찍한 이야기죠. 노인들이 이제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사실은 가장 품이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청소년 자살률은 대체로 3배 내지 4배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예요. 학업 스트레스. 이것은 학교에서 행하는 살인적인 경쟁이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동영상 찍고 왔어요. 요새 수업을 할 때 지금 대면 수업 못하기 때문에 저는 독일 현대 소설을 전공했어요. 문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가지고 동영상 찍고 왔어요. 베르테르의 자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국의 베르테르의 자살 같은 시련에 의한 자살 혹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을 읽고 하는 그런 철학적 자살 몇 프로 되겠어요? 사실은 한국이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거기서 실존적 유형의 자살이 몇 프로 되겠어요? 실제로는 90% 이상이 삶의 벼랑에 몰려가지고 사실은 떠밀려서 떨어지는 사회적 타살이죠. 대부분이.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가장이라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센 말이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멕시코 아니면 미국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한국입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온 일련의 그런 지표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죠. 너무나 끔찍해요. 그래서 대체로 소득 불평등은 상위 1%가 대체로 16%, 상위 10%가 66% 정도 가지고 있고요. 하위 50%, 아래쪽 50%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1.8%. 1.8%.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인의 절반이 사실상 무산자거나 부채 상태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불평등이 심한 사회가 됐고요. 이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부동산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불평등 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거기 할 때 너무 충격적인 이 지표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것은 어때요?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25%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게 몇 프로죠? 96.4%인가 그래요. 96.4%. 나머지 90%가 3% 정도를 나눠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불평등을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정태인 씨라고 혹시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경제 기획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죠. 이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케티의 무슨 벡터 지수라는 아주 복잡한, 여기 경제학자 계시니까 제가 그게 뭘 뜻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복잡한 그런 지수를 대면서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는 레미제라블이 나왔던 그 시기의 프랑스가 가장 불평등 지수가 높은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지금 한국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평등은 정말로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기업 살인율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다도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오늘까지는 제가 가로치고 썼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사람들이 모를까 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언어를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업재해가 아니에요. 기업이 죽인 거지. 지금 기업에서 벌어지는 이 사망률이라는 것, 이것이 24년째 일이에요. 이것은 24년째.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20년이죠?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4만 명이 넘어요. 4만 명.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1년 평균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내전이에요. 내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전쟁이죠. 어떻게 일상이에요. 이런 전쟁 상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살인의 비율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24년째 1위예요. 노동시간 또한 대체로 세계 최고 수준. 1위 하다가 2위 하다가 3위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거의 1위에 가까워요. 평균을 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대체로 1300시간. 일하는 게 독일이에요. 한국은 2000시간에서 2300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독일인에 비해서 700시간 1년에 700시간 내지 1000시간 더 일합니다. 대체로 5개월 정도 더 일한다 그래요. 5개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일종의 노동 기계인 거죠. 저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일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휴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또 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완전히 노동 기계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요번에 세계 기록을 또 깼습니다. 작년에 0.92, 재작년에 0.98, 1이 되질 않아요. 2가 돼야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 아시죠? 1이 되면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니까 2년 연속 출산율이 1 이하인 세계 최초의 나라래요. 세계 최초래요. 2년 연속해서 출산율이 2가 되지 않는 세계 최초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는 해요. 제가 이제 동문과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산율 가지고 우리 대학원생들 한 5명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랐어요. 5명 전원이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애를 안 낳겠다 그러는 건 뭐 자연스럽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데 5명 전원이 안 낳겠다 그러는 건 현상이죠. 이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사건이에요. 현상. 이유는 거의 같아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여러분도 그래요? 5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통계를 잡은 이후에 1 이하의 출산율을 2년 연속한 유일한 나라래요. 지금 한국이. 이런 류의 너무나 끔찍한 지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책으로 나온 것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한국이 거둔 그 위대한 성취들, 우리는 사실은 정치 민주화를 이루면 한국 사회가 꽤 괜찮은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결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잖아요. 저희보다 조금 이전 세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지금 한 70대 분들은 대부분 너무 우리가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부패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이제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정치적으로도 이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 왜 지옥이 됐죠? 이게 제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네? 이제 다 한 거잖아요. 이제 좋은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나라가. 네? 정권 교체했잖아요. 정권 교체만 2번. 소위 민주개혁정부가 집권한 게 3번째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번째 아니에요. 정권 교체 2번 했고 더 나아졌어요? 김대중 정부 IMF 이건 위기니까 조금 익스큐즈가 돼요. 이거 어려웠으니까 오케이 변화 없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어떤 게 나아졌죠? 삼성공화국이 됐잖아요. 삼성공화국. 재벌의 장악력은 더 세졌어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본 독재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자본의 막강한 권력이 정치적으로도 정착됐죠. 문재인 정부 나아졌어요? 뭐가 나아졌죠? 이 질문을 답하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겠어요? 네, 이것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해봐야 한국 사회 안 변한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안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인 권리를 쟁취했어요. 막 정권 교체 하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도 안 변하는구나. 이걸 벌써 3번 하니까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왜 안 변하죠? 예, 여러분들이 여의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의도를 보면. 예? 여의도에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 300명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295명이. 예? 5명은 누구겠어요? 정의당 정도겠죠. 그거 빼고 나머진 전원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전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지지하는 정당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는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독일이에요. 지난번 독일의회,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독일의회, 지금 말고요. 그때 베를린에 몇 명이 앉아 있었겠어요? 의회, 독일은 63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633명. 무지하게 많죠?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 너무 의원 수가 적어요. 국민들이 정치 혐오가 굉장히 강하죠? 왜? 정권 교체돼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혐오로 가는 거예요. 정치 혐오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국회의원 수도 오히려 줄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우리는 지금 국제 표준에 맞추면 500명이 맞아요. 500명. 그게 OECD 평균에 딱 맞추면 500명이에요. 우리 지금 20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평균에. 국제 평균에.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요. 독일에 633명의 의원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제로예요. 제로.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의회에서 앉아 있는 의원들, 그 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이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의회에서 만드는 법이고 그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에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독일에선 왜 자유시장 경제가 하나도 없겠어요? 네. 이것은 독일에서도 사실은 예외였어요. 독일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정당은 유럽에서는 대체로 앞에 자유가 붙어요. 자유민주당 혹은 자유당. 여기서 자유란 말은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가들 편에 있는 자들이 다 자유를 앞세워요. 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독일에서는 대체로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포션이 5 내지 8% 사이에 10% 넘는 점 거의 없어요. 유럽은 대체로 10%에서 12% 사이예요. 12%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대체로 5 내지 10% 이상이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요것은 이제 조금 요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의 경우는 보수 정당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아시죠? 지금 수상. 지금 16년째예요. 내후년까지 하면 독일의 최장수 수상입니다. 독일에서 제일 보수적인 정당, 기독교 민주당의 수상이에요. 제일 보수적인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바로 소셜 마켓 이코노미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 한국은 의회 99%를 차지하는 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프리 마켓 이코노미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결국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기는 어떤 세기였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경쟁을 한 세기였죠? 거의 한 7, 80년 경쟁을 했죠? 어땠어요? 누가 이겼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경쟁을 했죠? 결판이 났어요. 1990년 전후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체제다. 이게 결판이 난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체제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인간을 잡아먹어.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채워주긴 하는데 자유롭게 놓아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에서는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라우티어 카피탈리스무스. 라우티어 카피탈리스무스. 라우티어라는 게 야수란 뜻이에요. 오늘 독일어 하나 배워보실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우티어. 라우비란 게 RAUB예요. RAUB. 독일말에서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요. 라옵 이렇게 되겠죠? 티어라는 게 동물이에요. 라옵이 야생이라는 거고 야생동물이에요. 해보세요. 라우티어. 캐피탈리즘을 독일말로는 카피탈리스무스라 그래요. 해보세요. 카피탈리스무스. 라우티어 카피탈리스무스. 예, 요 단어 하나는 기억을 해두세요. 친구 만났을 때 한번 써먹어보세요. 예? 야수 자본주의.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는 아주 효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잘 충족시켜준다. 오케이. 그런데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가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잡아먹는다는 게 결국은 실업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업과 불평등. 네. 요게 제가 못 본 건가요? 예, 그래서 실업과 불평등이라는 이 문제가 바로 잡아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아주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체제 내에 대체로 5% 내외의 실업을 내장하고 있는 체제고 또 엄청난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체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효율성은 활용하되 자본주의의 야수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돼야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소셜이에요. 이것은 사회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주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실업과 불평등 또 거기에 따른 빈곤과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가가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통해서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때요? 실업 수당을 주고 실업 보험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실업 부조라는 걸 통해서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독일은. 우리는 지금 실업 수당 주는 게 아마 8개월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깔려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실업이 됐다 하면 전부 어떻게 해요? 자유시장 경제니까 전부 개인의 탓이에요. 네가 게을러서, 네가 잠 많이 자서, 네가 공부 안 해서 전부 개인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효과적인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풀지 않는 거지.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거죠. 거기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하다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죽어나가는 이게 라우티어 카피탈리스무스, 아까 말씀드린 야수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런 자살이나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야수 자본주의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독일 의회 같은 경우는 제일 보수적인 정당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제일 보수적인 정당을 한국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다음 대선 때 한국에 와서 출마를 한다. 지금 기독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빨갱이 정도가 아니죠. 극좌파예요. 한국에 오면 극좌파. 네? 제가 지난번에 정의당에 가서도 한번 강연을 했는데 심상정 위원장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메르켈보다 훨씬 더 우파죠. 그러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심상정 위원도. 맞아요. 독일에서는 지금 어때요? 학비도 없죠. 학비. 대학에 학비도 없고 뭐 어려서부터 대학 박사과정까지 학비도 없죠. 생활비는 다 줘요. 지금 생활비 한 110만 원 정도씩 줍니다. 대학생들 돈 있는 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 이건 사회적 정의에 안 맞아. 다 줘야지. 이게 독일이에요. 그것을 보수 정당도 그 정당 정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당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와도 극좌파가 될 정도로 한국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단언컨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지금 보수라고 하는 정당은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 김누리 치고 보수를 위한 변명이라고 치면 제 칼럼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한 사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지금 보수가 아닌 자들이 자꾸 보수를 참칭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 메르켈의 정당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독일 기독교 민주당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소셜이에요. 소셜.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원래 보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자유주의자들과 보수파가 컨서버티브와 리버럴이 싸울 때는 공동체냐 개인이냐 뭘 우선시하느냐 이거로 싸운 거예요. 사실은 보수야말로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그게 바로 민족이잖아요. 근원적인 공동체.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로 보면 김구 같은 분이 보수인 거죠. 김구 같은 분은 전혀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말하자면 비교적 괜찮은 보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왼쪽에 여운형 같은 또 그런 진보주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해방공단에서 전부 암살에 의해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보수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자리에 타고 앉아가지고 수구들이 보수 행세를 7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억울하죠. 보수가 나쁜 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보수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민족을 중시하고 또 역사를 중시하고 이 역사는 어때요? 역사.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최근 과거. 이게 진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근현대사를 역사교육의 3분의 2 이상 가르칩니다. 3분의 2 이상. 우리는 근현대사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알아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너무나 제가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어요. 특히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한국의 오늘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6.8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문을 쓰면서 베트남 전쟁을 읽어봤는데 이 베트남 전쟁이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의 기원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한 거죠.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예요? 신라시대, 고구려, 백제, 고려까지 오면 슬슬 이제 살살 마감할 준비가 되죠. 조선 조금 들어오면 끝나요. 현대까지 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역사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들이 끊임없이 정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역사에 당당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라는 건 역사를 중시하는 자들이에요. 한국에서는 보수를 천칭하는 자들이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가고 왜곡하고 이게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뭐 보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문화적 가치 같은 걸 중시하는 거죠. 대체로 보면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수적 가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또 그 왼쪽에 좋은 진보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보니까 어때요? 보수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보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예, 그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외세에 기대서 사적인 이해를 탐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 정파, 맞죠? 이런 정파가 바로 수구예요, 수구.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수구고, 이런 수구가 70년 동안 연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뭐겠어요? 분단입니다. 분단. 그래서 이 분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단에 기생해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로 여기면서 그걸 팔아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연명해 오고 있는 게 한국의 소위 보수, 본질은 수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는 뭐예요?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수 중에서 상당히 보수인 거예요. 그냥 보수도 아니고.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최근에 나온 걸로 보면 여러분들 한 유럽 FTA에서 뭐가 문제됐는지 아세요? 한국과 유럽 간의 FTA를 작년에 맺는데 계속 끝까지 진통을 겪었죠. 그게 뭐예요? ILO 핵심 협약이에요. ILO 핵심 협약.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는 핵심 협약이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도 당연히 단결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협약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156개국이 다 하고 있어요. 156개국. 네? 그런데 한국은 요번에도 핵심 협약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공무원 안에 교사가 있죠. 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에서 뒤처져 있는지. 제가 최근에 계속 교사, 선생님들 상대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막 선동을 했어요. 선동을. 선생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육이 이게 뭡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도대체 뭡니까? 정체가? 에? 선생님들이 무슨 교육적 노예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아까 했죠? 그러나 그것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제도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민주주의,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사들이 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정치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교사들이 그걸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정치 활동을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여러분들 영국 사에서 권리청원, 권리장전, 명예혁명 이런 거 배우셨죠? 그게 뭐예요? 전부 정치적 권리를 시민계급에게 귀족들이, 봉건 세력이 조금씩 양도하는 과정이었죠?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권리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직업군이 정치적 권리를 100% 박탈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사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56개국의 교사들이 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하는데 한국 교사는 못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런 상황을 문제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전혀 문제로 생각 안 해요. 언제 그렇게 한 거예요? 파쇼들이 그렇게 한 거죠. 군사 파쇼들이 그런 형태로 민주적인 기본 권리들을 다 박탈해 놨는데 이젠 민주화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원해야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사들조차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한국 사회는 지금 사실은 후기 파시즘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봐요. 말하자면 파쇼의 물리적인 제도적 틀은 우리가 쳐냈지만 파쇼가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남아서 한국 사회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쇼를 극복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는 내 안의 파시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저희도 제 또래, 제가 지금 이제 79학번이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정권을 다 거친 셈이 됐죠.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희생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그나마 이만한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경제성장도 이 정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이 현실이고 이것은 그 원인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제 나름대로는 알겠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사실은 어느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한국 사회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정서는 제가 보기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엄청난 무력감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전두환 때는 무력감 없었어요. 사실은 좌절감은 있었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저들만 쳐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리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어려우니까 좌절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좌절감이 아니에요. 무력감이에요.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구나. 세상은 원래 이런가 보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 무력감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단과 냉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죠. 아직도 냉전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구가 이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컸고 지금 문재인 정부 정도의 상당히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그 옆에서 이제 사실은 진보인 척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정치 지형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어서 어느 정당으로 가봐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정치 지형의 문제가 첫 번째죠.